좋아, 토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나는 녀석의 어깨를 꽉 쥐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잡은 어깨를 살짝 흔들기까지 했다. 저기 집 뒤쪽에 어떤 아저씨 하나가 윌리랑 같이 있어. 나는 집 방향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가? 그 아저씨 이름은 무키야. 무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괜찮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윌리한테도 정어리도 줬다고. 그 아저씨가 거기서 뭘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셈이랄까? 그런 것 같아. 토비는 잔뜩 긴장한 눈초리로 집 쪽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들어갔대? 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 밖에서 먹고 자고 한데 윌리가 있는 뒷베란다에서. 그러니까 불황자란 얘기야? 나는 토비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게 했다. 잘 들어. 아마 벌써 딴 데로 가버리고 없을 거야. 만에 하나 아직 아저씨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겁먹지 마. 알았지? 응. 나는 토비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토비가 내 티셔츠를 붙들었다. 누나 잠깐만. 그런데 누나는 무키라는 아저씨를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니 발을 쿵 하고 구르면서 화난 표정을 지었다. 나 없이 혼자 여길 왔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언제? 어제. 뭐 어제라고? 나는 녀석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약간 흔들었다. 이것 봐, 토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야. 꼭 윌리를 봐야만 했거든. 정말 미안해. 이제 됐니? 토비는 입을 삐죽거리며 자기 발끝만 쳐다봤다. 나는 녀석을 또 한 번 흔들었다. 괜찮은 거지? 알았어.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로 녀석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나는 토비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나는 새끼손가락을 녀석에게 쑥 내밀었다. 응, 약속해.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흔든 뒤 함께 집 쪽으로 향했다. 제발 무키 아저씨가 없기를. 나는 속으로 열심히 빌었다. 집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윌리의 반갑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윌리. 조진아 누나야. 토비도 내 뒤에서 소리쳤다. 여기 토비도 왔어. 모퉁이를 돌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파란색 방수천이었다. 그 아래에 무키 아저씨가 침낭을 깔고 길게 누워 있었다. 깍지 낀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서 모자로 얼굴을 덮은 채로. 베란다 계단 위에서 윌리가 온몸을 흔들어대며 왕왕 짖어댔다.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키 아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저씨를 불러보았다.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키 아저씨!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아저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은 거야? 토비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 순간이었다. 아저씨가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바람에 아저씨의 모자가 땅 위로 훌쩍 떨어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무키 아저씨가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탁탁 치더니 이번에는 침낭을 탁탁 털었다. 나한테서 구덕이라도 나올 줄 알았니? 엄청 겁먹은 표정이네. 윌리 주려고 먹을 거 가져왔어요. 나는 종이봉지를 허공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무키 아저씨가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나랑 녀석이랑 벌써 간 푸딩을 먹었는걸. 그게 뭐예요? 내가 코를 찡그리며 묻자 아저씨가 손바닥으로 배를 문질렀다. 간 푸딩 말이야. 맛있는 거야. 그렇지 윌리? 그나저나 이 녀석 취향이 꽤 고급이던데. 윌리가 베란다 계단에 앉아서 앞발을 척 하고 들어올렸다. 아저씨가 킥킥대며 장난치다 놓더니 토비를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쟨 누구냐? 제 동생이에요. 이름은 토비고요.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이 3개뿐인 손을 토비에게 불쑥 내밀었다. 아차, 토비에게 미리 얘기해주는 걸 깜빡했다. 그러나 토비는 놀랍게도 평소처럼 겁에 질린 아기 흉내를 내는 대신 의연하게 행동했다. 녀석은 무키 아저씨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없어진 손가락은 보지도 못했다는 듯이. 너희 집주인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냐? 아저씨가 토비에게 말했다. 토비는 나를 한번 돌아다 보더니 다시 아저씨를 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그래요. 안도의 물결이 밀려드는 듯했다. 토비가 여느 때처럼 멍청한 말을 짓거렸다. 정말 다행이었다. 둘 다 요 귀여운 강아지가 엄청 보고 싶을 거야. 내 말이 맞지? 네, 엄청 보고 싶어요.
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정말 그래요. 루키 아저씨는 침낭을 둘둘 말아서 자전거 뒤에 바구니에 넣었다. 그래도 이 녀석의 곁에서 자는 건 꽤 힘든 일이야. 그렇지 않니? 나는 윌리를 내려다보았다. 녀석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예쁘게 빛나는 까만 두 눈. 녀석은 내가 뭐라고 답할지 무척 궁금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가끔은요. 루키 아저씨는 셔츠 자락으로 플라스틱 컵을 쓱쓱 닦고는 헝겊 가방 안에 넣었다. 이 녀석 항상 그렇게 코를 고냐? 항상 그렇진 않아요. 아저씨는 급급대더니 몇 가지 물건을 더 챙겨서 가방 안에 넣고서 가방채로 바구니 속 침낭 옆에 쑤셔 넣었다. 어디 가시게요? 제발 가라 가. 응. 아싸.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야 다음 계획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겠군. 아저씨는 자전거를 끌고 집 밖 숲길을 따라갔다. 저건 어떻게 해요? 나는 파란 방수천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 금방 돌아올 거야. 나와 토비는 아저씨가 집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 후 자전거 바퀴와 자갈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더니 점차 아스라해졌다. 저 아저씨 불황자야? 나도 몰라. 나는 계단에 앉아 윌리 옆에 종이봉지를 내려놓았다. 녀석은 봉지 속에 주둥이를 깊이 밀어놓고 뒤지다가 베이글 한 덩이를 꺼내어 한 입에 삼켜버렸다. 틀림없이 불황자야. 나는 토비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면서 가만히 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윌리는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먹어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딱 하나 토마토 조각은 먹지 않았다. 냄새를 맡아보더니 킁하고 재채기를 하고서는 입도 대지 않았다. 누나 생각은 어때? 불황자 같아? 토비가 집요하게 물었다. 짜증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아저씨 싫어. 냄새나. 너는 안 나는 줄 알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윌리가 펄쩍 놀라며 내 무릎에서 뛰어내렸다. 녀석은 내가 머리라도 쥐어 박을 줄 알았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누나도 마찬가지야. 토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나는 왜 토비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걸까? 토비한테 상처 주면 내 기분이 좀 나아질 줄 알았나 보다. 그렇지만 기분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윌리 데리고 산책이나 하자. 나는 힘없이 말했다. 다음날 엄마는 강제로 토비를 커피숍까지 데려갔다. 주방 옆 구석자리에 꼼짝 말고 앉아서 숙제를 하라고 했다. 토비는 울며 불며 싫다고 외연했지만 엄마에게는 어림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제야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됐다. 우선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가야 했다. 아줌마가 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데 성공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 나는 이토모가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밤사이 온 세상이 환하게 꽃을 피운 것 같았다. 연분홍색 진달래, 새하얀 말채나무꽃, 어디선가 클로버의 향긋한 냄새도 흘러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밭을 맨발로 걷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갈 길이 급해서 한눈을 팔 수 없었다. 드디어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 도착했다. 나는 대문 밖에서 기다렸다. 앞뜰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이통 근처에 새 한 마리 보이지도 않았다. 잠깐 동안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윌리가 다람쥐를 쫓아 집 모퉁이를 돌아 나왔던 바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저질러버린 짓을 저지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바람이었다. 나는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 베란다로 올라가 문 똑똑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아줌마의 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조지나예요. 아줌마가 뒤뚱뒤뚱 걸어와 쌕쌕 가쁜 소리를 내며 현관 빗장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 왔구나. 나는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인 채 물어봤다. 윌리를 봤다고 연락한 사람은 없었나요? 아줌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젓고는 낡은 의자 위에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홈쇼핑 프로그램인 듯 여자 몇 명이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크기만 커다란 반지를 광고하고 있었다. 여자 한 명이 반지를 낀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카메라를 향해 번쩍번쩍 빛을 발했다. 아줌마 동생은요? 아줌마는 또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아줌마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담담해서 왠지 조금 무서워졌다. 나는 아줌마 앞쪽에 놓여있는 스트루자에 앉았다. 아줌마 동생은 뭐라고 해요? 돈이 없다는구나. 하지만 난 알아. 걔한텐 돈이 있다고. 아줌마는 손으로 코를 닦더니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나보고 불쌍하대. 그깟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게. 그럼 이제 어떡하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그게 얼마인데요? 카멜라 아줌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한 15달러 정도? 가슴이 턱 막혔다. 하지만 전단지에는 죄다 500달러라고 쓰셨잖아요. 나도 알아. 어쩌면 윤리를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돈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할지도 모르잖니? 나라면 그럴 거야. 너라도 그렇지 않겠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아마 그렇겠죠? 제 말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한마디 한마디 튀어나올 때마다 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아까 그 여자가 이번에는 빛나는 금목걸이를 카메라 앞에 대고 흔들어대고 있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나는 멍하니 앉아서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는 데만 생각을 집중했다. 그러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그녀의 입술은 목걸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하는 대신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조지나 헤이즈, 도대체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당장 그 조그만 개를 집에 데려다 놓지 못하겠니? 나는 카멜라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파왔다. 진짜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순간 아줌마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라고 넌지시 말했다. 말씀만 하세요. 톱이랑 같이 저기 고속도로 건너편의 나무 숲속을 살펴보여 주련. 숲속이요? 저기 저쪽에 말이야. 아줌마는 고속도로를 향해 팔을 쭉 뻗었다. 자갈길이 있는 쪽, 낡은 옛집이 있는 곳이었다. 어쩜 내가 못 말리는 미친 아줌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간혹 저쪽에서 윌리가 짖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단 말이야. 쿵!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다. 정말요? 어제 저쪽 근처를 한번 돌아봤어. 하지만 너랑 토비도 그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네. 물론 이 집에서도 윌리가 돌아다니는 환청이 들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말이야. 그냥 이 늙은 몸뚱아리가 나를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해. 토비는 엄마가 일하시는 커피숍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가서 둘러볼게요. 아줌마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 둘 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윌리를 찾게 되면 거티 아줌마가 마음을 바꾸고 우리한테 500달러를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아줌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하셨다. 아줌마는 내가 하늘빛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라도 한 듯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그게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례금 같은 거요. 아, 카멜라 아줌마는 고개를 푹 떨구고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아줌마는 너랑 토비가 이 아줌마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에 나는 허둥거렸다. 그때 아줌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너희들의 호의에 보답하마. 뭐라도 할 거야.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카멜라 아줌마의 볼이 살짝 떨렸다. 어쩐지 나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젠장. 한 번 더 깊은 구덩이를 파버렸다. 그 구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다. 옛집에 가보니 무키 아저씨가 돌아와 있었다. 처음에는 덤불 옆에 기대어 선 아저씨의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으로는 뭔가 요리하는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나는 곧장 윌리한테로 가서 미리 챙겨온 베이컨을 던져주었다. 마침 잘 가져왔네. 이 녀석이 내 후보 고기수프를 뚫어져라 쳐다보던걸. 그걸 다 먹어치운 후에는 날 잡아먹을 기세였다니까.
힐끗 보니 아저씨가 자갈로 화덕을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 뭔가를 끓이는 중이었다. 냄비 안에 멀건 회색 액체가 모락모락 김을 내며 끓어올랐다. 저게 도대체 뭐예요? 북어수프. 너도 먹어볼래? 됐어요. 아저씨는 그 정체모를 액체에 빵 조각을 푹 담갔다가 입에 쑥 넣었다. 왜? 토비는 어디 가고? 엄마랑 숙제하는 중이에요. 너는 숙제 없냐? 조금 있어요. 그래도 토비처럼 누가 도와줘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걘 그리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계단에 앉아 윌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윌리 등에 털이 좀 뭉쳐있기에 살살 뜯어냈다. 루키 아저씨는 빵을 또 뜯어내 멀건 육즙에 흠뻑 적셨다. 똑똑한 거랑 학교 성적은 별개다. 나만 해도 6학년 과정을 채 못 마쳤거든. 아저씨는 축축한 빵을 입에 집어넣고는 그래도 이 아저씨한 꽤 똑똑해 라고 덧붙이며 손가락을 쪽쪽 빨았다. 어디 그뿐인 줄 아냐? 학교란 건 말이다. 카누에 덮개를 다는 것만큼 쓸데없는 곳이야. 학교에 안 가면 일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디? 다들 그래요. 나는 평생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 어디요? 모든 곳이라니까. 아저씨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나는 얼굴을 찡그린 채 윌리를 내려다보면서 녀석의 촉촉하고 매끈매끈한 코끝을 손가락끝으로 살짝 간지렸다. 무키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야. 대체 나는 왜 이 사람이랑 말을 섞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불황자처럼 살아요? 말은 당돌하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무키 아저씨는 껄껄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는 일한다고 했지 돈을 받는다고 하진 않았다. 공짜로 일한다고요? 가끔은. 아저씨는 냄비를 화덕 밖으로 꺼내고는 흙으로 불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저씨는 빵봉지 끝을 오므려 묶은 다음 둘둘 말린 침당에 등을 기댔다. 안 될 이유라도 있을까?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요?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저씨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지붕을 고치는 일이라던가 페인트 칠이라든가 도랑을 파는 일도 있고 이래봬도 트랙터 엔진까지 고친다고? 아저씨는 손가락이 3개인 손을 들어 눈앞에서 흔들었다. 다 공짜로요? 어떨 땐 그렇고 또 어쩔 땐 아니고. 아저씨는 셔츠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하나 꺼내 입술 끝에 끼워 넣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왜 공짜로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말이다. 때로는 나한테 돈이 필요한 것보다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거든. 헛소리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입 밖에서 꺼내진 않았다. 어쨌든 그에게 돈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았다. 무키 아저씨는 야구 모자를 벗고 마구 헝클어진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아저씨한테는 신조라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려주랴? 나는 흥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뒤에 남긴 삶의 자치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한 법이라는 거다. 너한테도 신조가 있냐? 아니요. 아저씨는 손가락을 육즙 속에 푹 담갔다. 그러더니 율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 됐다 꼬맹아. 이제 좀 식었네. 내가 먹어도 되겠어. 아저씨는 냄비를 계단 쪽으로 밀었다. 윌리가 허겁지겁 내려와 육즙에 코를 담갔다. 윌리는 냄비 바닥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분말덩어리까지 깨끗하게 핥아먹었다. 갑자기 아저씨가 내 등을 툭 쳤다. 나는 멍하니 윌리를 구경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러자 그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아직도 새로 살 집을 못 구하신 게냐? 아직이요. 그래도 노력하고는 계세요.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있잖아. 그런데 오늘 아저씨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 걔를 찾는 전단지였는데 생긴 게 꼭 4개 같더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땅으로 쿵 내려앉았다. 윌리처럼 생겼다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나는 차마 아저씨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더 이상한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냐?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간신히 대답했다. 뭔데요? 그게 이름도 윌리더구나. 참 신기하지? 아저씨는 번쩍이는 금색 앞니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나는 아직도 냄비를 할려라 정신이 없는 윌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네요. 간신히 대답했지만 착 가라앉은 데다 마구 떨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와 더더욱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키 아저씨는 이쑤시개를 꺼내 다시 입술 반대쪽에 끼워놓고 질겅질겅 씹었다. 나는 바닥에 시선을 꽂은 채 신발을 끝으로 하염없이 원만 그렸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낡은 똥차로 당장 달려가서 뒷좌석에 몸을 던진 채 베개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고 싶었다. 저희만 가볼게요. 중얼대듯 말하고 나는 서둘러 윌리의 머리를 톡톡 만져주면서 잘 있어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집 모퉁이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내 뒤통수에 꽂힌 무키 아저씨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모퉁이를 막 돌아가려는 찰나 아저씨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조진아! 발걸음이 딱 멈췄다. 아저씨한테 신조가 하나 더 있는데 듣고 싶냐? 그러고는 내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때로는 말이야. 시저였으면 시저일수록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이라고. 나는 귓가를 돌리는 아저씨의 말을 애써 흘려들으며 몸을 돌려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보라색 노트를 꺼내 들었다. 몸을 웅크린 채 두 발을 계기판에 기댔다. 걔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페이지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4월 25일 제7단계. 나는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연필 끝으로 이를 톡톡톡 쳤다. 그런 다음 다시 노트에 이렇게 썼다. 꼭 기억하라. 그런 후 또 한 번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꼭 기억하라. 아래에 네모를 그렸다. 그리고 네모 안에 이렇게 썼다. 때로는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나는 뒷좌석으로 기어가서 베개를 꼭 끌어안고 엄마와 토비를 기다렸다. 어쩐지 운수가 된통 꼬일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커비 프라이스가 나더러 넝마주이라고 놀렸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깔깔 웃었을 때 그 속엔 누구도 있었다. 내가 봤다. 나는 이미 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중엔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날 밤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가 열쇠를 돌렸지만 딸깍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참내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엄마가 주먹으로 운전대를 꽝 쳤다. 나와 토비는 서로를 쳐다봤다. 이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다시 한번 열쇠를 돌렸다. 딸깍. 엄마는 등받이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토비가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녀석을 힘껏 찌르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안 그래도 비참한 인생 아주 골로 가는구나. 엄마는 체념한 듯 자리에 앉아 창밖 건너편의 중국 음식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가족이 문을 열고 나왔다. 진짜 가족 말이다. 엄마, 아빠, 두 아이. 그들은 각자의 포춘 쿠키를 부숴 자기의 운을 큰 소리로 읽으며 도로에 세워둔 자기들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4명 모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차가 우리 옆을 지나쳐갔다. 그때도 그들은 마냥 웃고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아예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저 아이들 중 한 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포춘 쿠키를 부숴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웃고 있는 아이들. 엄마가 또 한 번 열쇠를 돌렸다. 딸깍. 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제발 차가 움직여주길 기도했다. 그러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발견했다. 무키 아저씨였다. 자전거를 타고 우리 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 토비에게도 빨리 숙이라고 재촉했다. 너무도 당연하게 녀석은 아 뭐야 라고 짜증내며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나는 녀석의 티셔츠를 잡아 거칠게 아래로 끌어내렸다. 살짝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살펴봤다. 무키 아저씨가 차 옆을 그대로 지나쳐 모퉁이를 돌아 요요히 사라지고 있었다. 엄마가 또 열쇠를 돌렸다. 딸깍. 나는 허리를 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담하게 말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고 곧바로 숨을 딱 멈췄다. 제발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길 기도하며 낮에 넝마주의라고 놀림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엄마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는 이마를 덮은 앞머리를 훅 불어넘겼다. 그리고 또 한 번 열쇠를 돌렸다. 딸깍.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한 장소였다. 중국 음식점 퀴키마트, 세브런 주유소.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그러나 엄마는 내 말을 무시해버렸다. 둘 다 저기 주유소 가서 좀 씻어라. 나는 럭 퀴키마트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오마. 엄마는 그 길로 차문을 열고 길을 건넜다. 엄마의 청바지가 바닥에 질질 끌렸다. 누가 보면 어떡하느냐고요. 나는 창문을 열고 외쳤다. 그러나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커피숍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친구인 패시 아줌마에게 우리를 학교에 데려달라고 부탁했다. 패시 아줌마가 우리 차 옆에 자기 차를 세우고 차창을 내린 후
얘들아 여기로 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콱 죽어버리고 싶었다. 머리 꼭대기에 새 둥지라도 얹은 듯 우스꽝스럽게 올린 머리, 추하게 반짝거리는 귀걸이, 커다란 빨간 입술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담배, 우리 것보다 더 낡은 패시 아줌마의 차 뒷공무니에는 수십 개의 광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빗자루도 내 아에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리세요. 이딴 것들.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 최대한 몸을 푹 숙였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도 절 못 보게 해주세요. 나는 간절히 부탁했다. 특히 커비 프라이스 눈에는 절대 띄어선 안 돼요. 학교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패시 아줌마가 말했다. 저기 좀 봐. 나와 토비는 아줌마가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키 아저씨였다. 녹슨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길 옆에 바짝 붙어선 채로 달리고 있었다. 자전거 뒤에 매달린 성조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저 남자는 이 동네 여기저기서 보이네.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야. 나는 다시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려버렸다. 저 아저씨는 왜 이 동네를 배회하는 걸까? 제발 좀 영원히 떠려버렸으면 좋겠어. 낡아 빠진 자전거 한 대만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니? 패시 아줌마는 아저씨 곁을 지나칠 때 차창 밖으로 손을 뻗어 흔들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무키 아저씨가 모자 끝을 살짝 기울였다. 학교가 끝난 뒤 토비와 나는 차가 있는 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토비 녀석은 끊임없이 투덜거리면서 내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좀 기다려봐 누나. 그 다음에는 계속 언제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한테 돌려줄 거야? 언제? 하고 총알댔다. 나는 녀석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이윽고 녀석이 내 가방을 탁 붙잡고 나를 멈춰 세웠다. 내 말 안 들려? 언제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한테 돌려보낼 거냐고. 나는 몸을 휙 돌려 녀석을 노려보았다. 나도 몰라. 토비 이제 됐냐?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토비가 종종 걸음을 치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줌마가 얼마나 찾는데 누나도 알잖아. 그래 알아. 분명히 윌리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알아. 어쩌면 지금쯤 카밀라 아줌마한테 돈이 생겼을지도 몰라. 아줌마 동생이 돈을 줬을 거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야, 똑똑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야 해. 걔를 훔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내 말이 틀려? 토비는 어깨를 움츠렸다. 아니 뭐. 아니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된 게 다 뭐 때문인데? 다 돈 때문이잖아. 이 지경이라니? 나는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토비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 지경이 뭔데 누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문제 따위 없어. 그럼 왜 이 지경이라고 하는 거야? 야 토비. 나는 화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다. 카멜라 아줌마는 돈을 빌리지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 윌리를 데려다주면 우린 땡전 한 푼 못 받게 된다고. 하지만 한참 더 기다려보면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한참 더 기다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누나? 혹시 카멜라 아줌마가 경찰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아줌마가 경찰을 부르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잡혀갈지도 모르잖아. 애를 납치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뭐 어쨌든 그리고 애가 아니라 개를 납치한 거지. 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우리 감옥에 끌려가면 어떡해. 녀석이 울먹였다. 그만해 토비. 개 납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어.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상상도 못한 것을 토비 녀석이 먼저 생각해내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무서운 생각을. 어쩌면 정말로 우리는 개 납치범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말로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나는 우유팩에 윌리의 얼굴을 그렸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귀를 쫑긋 세운 모습이었다.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 카멜라 아줌마가 생각났다. 작은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면서 흐뭇한 눈길로 윌리를 어루만지는 모습. 그리고 윌리는 어떻게 걔 생각도 해줘야지 누구보다도 속상한 건 그 녀석이야.
토비의 목소리가 내 상상을 방해했다. 이제 그만해, 토비. 안 그래도 나는 그대로 바닥을 뚫고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토비 때문에 더 추락하고 싶지는 않았다. 잭슨 로드를 따라서 차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둘 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토비 혼자 길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는 누나 이것 좀 봐 라며 천진난만하게 쫑알대기 시작했다. 25센트짜리 동전 하나, 담배꽁초 하나, 몽땅 연필 하나. 그때 차가 주차된 곳 근처에서 걔를 찾습니다 라고 쓰인 전단지를 발견했다. 윌리의 귀엽고 작은 얼굴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칠 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녀석의 시선이 느껴졌다. 드디어 우리 차가 보였다. 토비는 날듯이 앞으로 돌진했다. 누나 이것 좀 봐. 토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모래가 수북한 길가에 반짝이는 동전 하나가 살포시 놓여 있었다. 모래에 난 자국. 타이어 자국이었다. 타이어 자국이 말이다. 그러나 토비는 그것을 못 본 모양이었다. 그저 동전이 금덩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집어들고 헤헤거리기에 바빴다. 나는 신발로 모래를 쓱쓱 문질러 타이어 자국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차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토비와 나는 오후 내내 차 안에서 지냈다. 그레이엄 크래커와 젤리를 씹어먹고 공포영화 흉내를 내며 놀았다. 토비가 언제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한테 데려다 줄 거냐고 계속 물었지만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토비가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답답해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무너무 싫었으니까. 윌리와 카멜라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라면 입도 뻥긋하기 싫었다.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그저 날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만 하며 아주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휘저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도 많이 휘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